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최종 당선자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에 많은 지역, 여러 경합주에서 앞서가면서 현재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모두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는 미국 대선에서 현재 264명이 확실시되고 있고 6명만 추가로 확보하면 미국 대통령,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히 됩니다. 뉴스 특보에서는 남은 경합주들의 판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쟁점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또 바이든 후보가 됐을 경우 한미 관계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 소장님 나오셨고요.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 교수 그리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는 아직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지금 누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확정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합지에서 접전이 펼쳐진 데다가 일부 주에서는 개표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북부 경합지에서 잇따라 판세를 뒤집으며 유리한 고지에 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임종주 특파원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의 과반, 즉 270명을 누가 확보하느냐의 싸움인데 현재 조 바이든 후보가 근접해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 17명 모자라는 253명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264명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주를 확보한 것으로 계산하면 264명이 됩니다. 현재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 앞서 있는데 이 두 곳의 우세를 굳히면 다른 주 개표와는 상관없이 승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면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주 등 4개 주를 모두 이겨야 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 이 시간쯤에 제가 특보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개표가 상당히 진행됐을 때에도 바이든 후보가 패색이 좀 짙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많은 북부 경합주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특히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 역전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영향이 좀 컸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밤 사이에 북부 러스트벨스의 경합주 위스콘신과 미시간주 두 곳에서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49.4 대 48.8, 0.6%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가 펼쳐진 곳입니다. 미시간주도 격차가 2.4%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이들 경합주를 차지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도 우편 투표 개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2.6%포인트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던 곳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도 바이든 후보의 맹추격으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또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최종 당선자 확정한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개표가 진행되는 곳은 6개 주인데 박빙 승부가 펼쳐지다 보니 각 주에서 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줄 네바다주의 개표 결과가 내일쯤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잇따라 역전을 허용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어제 자정이 좀 안 돼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현재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좀 패색이 짙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 몇몇 주에 대해서 개표 중단, 또 재검표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주에서 부정 행위가 보고됐다면서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또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또 조지아주 등 3곳에서는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참관 보장 등 개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자신을 찍은 표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등의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트럼프 캠프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또 모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실시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최종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지지자들 사이의 충돌 또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새벽에 극우 단체 회원들이 피습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백악관 인근 거리에서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 4명이 흉기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인권 단체인 BLM 회원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BLM 측은 프라우드 보이스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당시 피습 영상에는 프라우드 보이스 소속 일부 회원과 흑인 여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내고 용의자 3명을 뒤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다음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금 승리가 유력해지고 있는데요. 그쪽의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연설을 했다고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필규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김 특파원, 선거 직후 새벽에 조 바이든 후보가 한 차례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인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개표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승리가 좀 많이 굳혀진 상태에서 한 연설이라 느낌이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곳 델라웨어 윌밍턴 체이스 센터에서 두 번째 연설을 할 무렵이 오후 4시쯤입니다. 이때만 해도 어제만 해도 이제 승산이 없어 보였던 북부의 격전지 러스트벨트 위스콘신과 미시간이 다시 바이든 쪽으로 넘어오던 개표 상황이 그렇게 넘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달랐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새벽에 자정을 막 넘겨서 했던 첫 번째 연설이 박성태 앵커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내심을 가져라. 마지막 한 표를 개표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한 거라면은 낮에 한 두 번째 연설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 승리를 흔들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 새벽에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였는데 오늘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 역시 러닝메이트와 함께 어떤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선거 전에서도 그렇지만요. 지지자들을 많이 챙기면서 좀 분열을 촉발시킨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아마 조 바이든 후보는 나는 좀 다르다 이런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건가요? 바이든 후보는 아무래도 분열을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다 같이 이제 가자. 자신이 이제 모두 민주당 후보로 나오기는 했지만 모두를 같이 이끌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는 점을 부각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바이든 해리스 캠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상 대선에 승리한 듯한 행보를 보인 건데요. 그러면서도 오늘 연설을 통해서는 승리 선언을 하러 온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시죠.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섣부르게 승리 선언을 해버린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하기 위해서 이 승리에 대해서 자신을 하면서도 최종 선언을 섣불리 하지는 않겠다라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대목이 또 있었는데요. 우리는 민주당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통치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The presidency itself is not a partisan institution. It's the one office in this nation that represents everyone. And it demands a duty of care for all Americans. That is precisely what I will do. 이번에 사실 상당히 높은 기록적인 투표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투표율 자체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예, 기록적인 투표율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도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연설 중에 이야기한 건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e have a popular vote lead of nearly 3 million votes, and every indication is that will grow as well. Indeed, Senator Harris and I are on track to win more votes than any ticket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that ever won the presidency and vice presidency. Over 70 million votes. I'm very proud of our campaign. 예, AP통신은 바이든 후보가 이곳 시간으로 오후 2시 38분 기준으로 7,033만 표를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간 이제 공화당, 민주당 후보 모두 합쳐서요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가 된 겁니다. 이전에 가장 많았던 기록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 6,950만 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6,753만 표를 얻었는데요. 이러면 누가 지게 되든지 간에 누가 패자가 되든지 간에 동시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낙선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 최소 1억 5,98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투표율은 66.8%, 19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투표율을 기록하게 된 건데요. 이번에는 정말 꼭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들, 또 반면에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한다는 유권자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예, 다음은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곳만 이기면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지난 2010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이겼던 곳입니다. 바로 네바다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주는 물론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개표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CNN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후보 측에서도 상당히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지역인데 서부에 백종훈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먼저 6대 경합주 중 한 곳인 애리조나주는 대대로 공화당이 많이 이겼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이곳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거론했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남쪽의 애리조나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지역입니다. 11명의 대선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득표율 86% 수준에서 2.8%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가, 득표율 차가 2.4%포인트로 다소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따라붙은 것인데요. 트럼프 진영의 선거 참모인 밀러가 정치에 잘못된 투표가 있었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예, 지금 백종훈 기자가 전화로 미국 서부에서 연결이 돼서 네바다와 애리조나주 이쪽 서부의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백종훈 기자, 예, 현재 통신 상태가 좀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종훈 기자는 잠시 뒤에 통신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현재 먼저 판세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 바이든 그리고 바이든 대 트럼프 후보는 양측이 먼저 내가 이겼다. 어젯밤에도 승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최종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어젯밤의 얘기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So our goal now is to ensure the integrity for the good of this nation. This is a very big moment.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Every vote must be counted. No one's going to take our democracy away from us. Not now, not ever. Thank you. 예, 현재 미국 주요 언론은 바이든 후보가 253석 선거인단에 253석을 확보해서 17석만 더 얻으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짓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214석을 현재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 11석이 있는 선거인단에 11석이 있는 애리조나주를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가져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서 앞서 얘기한 네바다주만 6곳을 확보하면 매직 넘버라고 얘기했죠. 270석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표차가 약 7천여 표 차이가 납니다. 이거 잠깐 여쭤보도록 하면 현재 개표율은 86%인데요. 센터장님께서는 표차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도심 지역의 개표가 좀 이루어지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이다 보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남아 있는 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우편 투표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바다주는 특성상 큰 카운티가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 한 7, 80만 되는 카운티가 있고 굉장히 작은 카운티들이 이제 네바다주의 이제 시골에 이제 있는 것인데요. 예. 바이든 후보는 이제 도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가 많은 그 지역에서 이제 우편 투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이제 갈 거라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격차는 적고 또 개표할 투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 6표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리노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데는 이쪽에 있는 카운티가 개표가 더디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이제 현재까지 나온 추세로 봐도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쪽 개표가 많이 될수록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더 벌일 것이다. 같은 개표율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카운티들의 인구가 다른 카운티들에 비해서 30, 40배 많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매직 넘버 270을 조 바이든 후보가 확보를 해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리조나는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역시 표 차이가 애리조나의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약 8만 표 정도를 86% 개표율에 8만 표 정도를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남은 표는 55만 표인데 이것도 약간 민주당 후보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확정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언론사별로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는 곳이 있고 예. 웬만하면 이제 어떤 후보가 가져갔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는 곳이 있는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CNN과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사들은 아직까지 예. 바이든에게 확정적으로 발표하고 않지만 예. 남은 표들을 이제 카운티나 우편 투표의 비율로서 분석을 하게 되면 애리조나 역시 바이든 후보에게 넘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와 네바다 이 두 곳만 확보를 하면 270석을 충분히 조 바이든 후보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70표를 얻게 되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같은 표를 더 이상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제 예. 그 이후에는 얼마만큼의 차이로 이기냐 하는 문제지 270표만 얻기만 하면 더 이상 다른 표는 이제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나 펜실베니아주에서도 트럼프 현재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바다주와 그다음에 애리조나주만 확보되면 이것과 결과는 상관없게 되잖아요. 270석을 미리 확보하게 되니까.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 대부분 표들이 우편 투표 성향이 많고
7대3 비율로 민주당이 많은 경향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 개표라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민주당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대체로 관측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주마다 투표 방식, 개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향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재미있는 건 버니 샌더슨 그 경선 경쟁자였던 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사전에 뭐냐면 아마 첫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이라고 하는 자기 발언을 할 거다. 하지만 예. 그 다음 날 우편 투표가 까지기 시작하게 되면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런 상황 자체는 민주당 스스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편 투표가 까지기 시작하게 되면 민주당이 승세를 굳힐 거라는 상황인 거고요. 전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270이 당선 딱 그 데드라인이지만 저는 앞으로의 더 많은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다면 수험전과 같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270 이상 플러스 알파를 얼마만큼 바이든 후보가 얻느냐 하는 것도 이후 미국의 정치 행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갈등을 없애려면 다른 주도 해서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20석의 선거인단인데 표차가 어제 저희가 특보 때 전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당시에 뭐 13%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지율로는 약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여갔고요, 격차를. 네. 예. 그게 특히 좀 전에 저는 조지아 같은 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경합주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해서 예를 들어 트럼프가 뭐 투표 지적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승패 영향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조지아는 전통적으로 남부주로서 공화당 우세주거든요. 예. 보통 그 지금까지 그 공화당 지지 성향이 전국 평균 7%포인트 높은 곳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표차가 줄고 있고 여차하면은 지금 바이든이 이길지도 모른다까지 나와요. 지금 0.5%포인트로 따라잡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이든이 이긴다면은 이거는 그 텃밭을 트럼프가 뺏긴 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전반의 민심, 심지어 그 텃밭의 민심까지 돌아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트럼프로서는 재검표니 하는 명분이 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조지아주 보고 있는데요. 네. 표 차이는 0.5%표, 2만 표 좀 넘게 차이 나는데 개표율은 95%입니다. 현재 아직 개표를 하지 않은 남은 표가 24만여 표가 있는데 저곳이 트럼프가 4년 전에는 5%포인트라는 큰 차로 이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체가 이미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배 이상 흔들린다는 얘기죠. 예. 조지아 같은 경우는 뭐 그 3일까지 투표가 됐던 것들만 인정을 한다고 해서 재미있는데 이제 3일까지 하여간 이제 우표 찍혔다 이제 3일 그 투표일까지 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표를 봉투에 집어서 보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개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는 최종 결과는 이 11월 10일이 돼야 알 수 있지만 그 우편 투표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는 전제를 한다면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바다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2일까지 들어온 우표 투표는 모두 그러니까 대선 전날까지 온 투표는 다 개표를 했고 그렇습니다. 예. 대선 당일날 들어온 우편 투표 뭐 이런 부분들만 그 작업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 현지 생활은 이제 5일 낮 정오인데요. 지금 저 열화 같은 반응이 네바다에 쏟아지고 있어요. 네바다만 이제 확정이 되면은 미국 대선이 결정되니까 좀 빨리 해달라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땡겨가지고 지금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11시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네바다 쪽에서 얘기했답니다. 네바다주는 현재 약 7,600여 표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는데 개표율은 86%입니다. 이미 개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2일까지 접수됐고 또 3일 대선 당일날 현장에서 한 투표는 개표가 완료됐는데 우편 투표로 들어오는 것은 계속 받아서 하루에 한 번씩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2일까지인가요? 계속 나오는 것들을 집계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되돌릴 수 없는 숫자가 오기 전까지는 네바다가 확정적으로 누가 여기서 이겼다라고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편 투표가 어떤 특정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감안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땅이 넓다고 하지만 이 IT 시대에 투표한 지 이틀이 지났고 지금 얘기되는 걸로 봐서는 뭐 일주일 또는 열흘이 돼서나 대선 누가 최종 이겼는지를 발표할 수 있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수님, 센터장님께서는 일단 언제쯤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각 주마다 정해져 있는 마감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마감 시한까지는 일단 기다려야지 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사들은 뭐
집계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예. 이제 남아 있는 표가 어느 정도 될지를 추산을 한 후에 이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러한 결정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추산을 통해서 한 후보가 승리했다는 게 확정이 되면 예. 더 이상 뭐 개표를 볼 필요도 없이 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제 승복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공식 결과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론사의 집계나 추산을 가지고 과연 승자가 나왔다고 해서 예. 그것을 이제 패자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각 주정부의 선거 당국의 결과 발표에도 못 믿겠다. 투표 조작이 있었고 표를 잘못 셌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하고요. 예, 앞서 이제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결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요. 미국 서부, 정확히 네바다주에 나가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를 다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자, 앞서 이제 뭐 질문 중에 답변 중에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일단 애리조나주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이 이겼던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거론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CNN에서 애리조나 상황을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8%포인트 차로 밀리고 있었는데 방금 전 조금 따라붙어서 2.4%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강한 애리조나주에서 밀리고 있는 형세인데요. 트럼프 진영의 선거 참모인 제이슨 밀러가 정치 매체 더힐에 애리조나에 잘못된 투표가 있었다면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지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CNN도 애리조나와 네바다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이 법적 조치를 고취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 중에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거기는 뭐 아직 개표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5개 주에 대해서는 다들 법적 조치를 하는 듯한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에서 법적 조치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른 얘기도 좀 보면 트럼프 진영은 사실상 이 러스트벨트 즉 세락한 공업지대라고 얘기하는 이 경합 지역 외에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 법적 조치에 다른 곳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참모들이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소송에 나선다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바다의 경우에는 지난 투표일 이후에 일주일, 즉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는 10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모두 인정해서 집계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진영이 실제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면 이 개표 상황이 더 지연되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쪽에서 양측 지지자들이 조금 충돌을 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바다의 경우는 두 후보 간 득표율 차가 0.6%포인트, 7,600표 정도로 매우 박빙인데요. 내일 정오 정도에 또 다른 업데이트된 수치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네바다는 결코 뺏기지 않은 지역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네바다는 의석수가 선거인단 수가 6석으로 많진 않지만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곳만 얻게 되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돼서 아마 양측에 가장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이었죠. 엘 고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지 W 부시 후보와 맞붙었을 때 플로리다주에서 개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6일간 당선 작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여러 개 주에서 소송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예상했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주 법원에 소송이 걸리게 되고 연방 대법원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대선 상황은 굉장히 혼란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선거 직전 보수 성향의 배럿 판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념 구도를 보수 연방 대법관 6명, 진보 연방 대법관 3명으로 만들어둔 것도 공공연한 전략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 관련해서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좀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어떤 근거 내지는 여론에 힘이 실린다면 논란은 정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서부 네바다 리모에서 JTBC 백종훈입니다. 예, 네바다주의 상황 또 미국 트럼프 진영에서 이번 여러 주, 경합을 벌인 여러 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실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면 뭐 한 열흘 넘게 사실은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도 지지층 간의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혼란이 좀 가중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최근 지금 벌써 개표소 앞에서 예. 뭐 공화당 지지자들이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의 패색이 짙어가니까 공화당 지지층이 아예 지금 개표소에 가가지고 이제 위력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개표가 계속 늦어진다든지 또 한쪽이 어떤 이제 표면적으로는 예를 들어 바이든이 승리를 했지만 예. 트럼프 쪽이 이제 응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미 이제 백악관 앞에 결집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큰 소동과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어쨌든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것이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계에도 미친 영향이 클 텐데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당선자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 CNN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조지아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잠깐 CNN을 동시 통역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리조나도 주고 네바다도 주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요. 자, 조지아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요. 레이스는 끝납니다. 선거는 끝납니다. 바이든은 273표의 선거인단 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펜실베니아의 개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6만 표 정도를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예전 12시간 전에는 70만 표 정도 앞섰는데요. 지금은 이게 많이 격차가 줄어가지고 12만 표 차이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데요. 자, 펜실베니아를 바이든이 가져가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펜실베니아를 가져간다. 그리고 나머지 주를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에서 진다고 보고 펜실베니아에서 이긴다고 보면요. 조지아도 이기고 네바다도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향후 몇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승산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지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위스콘신과 미시건을 졌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트럼프에 있어서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북부 지역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그리고 위스콘신에 있어서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죠. 판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가 지금 많이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편 투표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표가 되고 가면서 판세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의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리조나에서 이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바다도 이기고, 그다음 알래스카도 이기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자, 조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은 이깁니다. 예, 앞서 이제 강찬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조지아주에서 이기면 트럼프가 바이든 후보가 넉넉하게 더 이길 수 있다라고 CNN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도 앞서 볼 때는 2만 8천여 표, 약 2만 9천 표 정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현재는 2만 3천여 표 차이로 바이든이 조금 따라붙었습니다. 현재 조지아 중에 남아있는 개표를 아직 안 한 표는 약 24만 표 정도입니다. 여기도 이제 애틀랜타 등 도심 지역의 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또 우편 투표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우편 투표가 늦어지고 있다. 지금 그 애틀랜타 지적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 계속 지금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어갖고 이 주권자들은 지금부터 계속 개표되는 표는 민주당 쪽이 우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지금 CNN에서도 얘기하듯이 조지아를 그야말로 바이든이 갖고 갈 수 있다. 그러면 92년부터 계속 공화당이 조지아를 그동안 차지해 왔는데 거의 20여 년 만에 바이든이 이제 어떤 남부의 하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지금 예단은 금물입니다만은. 워낙 저도 어제
오후부터 특보를 진행하고 밤에도 계속 네. 이제 미국 대선의 개표 상황을 지켜봤는데 반전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랑은 확실히 다른 나라고. 사전 투표하고 우편 투표를 나중에 이제 이른바 예. 이제 개표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 뭐 통계가 뭐 70% 80% 개표가 진행이 될더라도 네. 전혀 다른 추세 표들이 그러니까 개표가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처음에 같아요. 주로 시골표인데 시골은 표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농촌 이런 좀 도시 아닌 지역을 할 때는 공화당이 유리한데 예. 점차 이제 마지막 대도시로 가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우세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특히 경합주에서는 피를 말리는 이런 왔다 갔다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예, 시골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그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그래서 제가 반발할 수가 농업 있습니다.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예, 분명히 그래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과를 드립니다. 예, 그분들에게.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6개 원래 경합 중에서 처음부터 좀 중반으로 간 다음부터 여기는 바이든 후보가 이겼구나라고 했던 주인데 현재 86% 개표가 진행 중인데 표 차이는 약간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조금 한 2,000표 정도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8만 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한 7만 8천 표 정도로 약간 따라잡은 지금 6만 8천 표 정도로 따라잡았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기는 좀 반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아마 그 어느 카운티의 표가 지금 개표되고 있나 예. 차이일 텐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 한 주에 이제 카운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작은 인구의 많은 카운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표를 많이 가져가고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의 카운티 몇 개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는 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운티 숫자로는 하나지만 인구는 20-30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은 개표들 중에 그것도 카운티에 따라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비도시 지역 카운티의 표가 올라왔을 가능성도 뭐 지금 충분한 상황입니다. 앞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투표 사실은 개표소가 곳곳에 있고 전산으로 빨리 반영이 돼서 뭐 이렇게 아무리 격전을 벌여도 밤 늦게 약 한 뭐 6시간 뒤면 투표가 종료된 뒤 6시간 뒤면 다 알 수 있는데 미국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뭐 추세도 다르고요. 시간도 다 다른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 보니까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가 이제 공화당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 그런 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가 좀 늦게 하는 것, 우편 투표가 또 늦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향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애리조나랑 조지아 같은 경우가 오늘 결판이 나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바이든 후보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공화당 강세 지역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건 바이든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펜실베니아가 11월 6일, 그 다음에 저기 네바다가 11월 10일,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가 11월 12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게 그 끝나는 지점에 따라서 제가 이번 미국 선거의 향배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애리조나랑 조지아가 만약에 바이든 후보에게 손을 들어준다면 이미 뭐 270석 자체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소송전 같은 경우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예. 오늘 저녁 상황을 좀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애리조나가 만약에라도 넘어간다면 트럼프 쪽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니아 순서적으로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추세는 뭐 어제 너무나 반전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같은 추세로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의 승세가 굳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추세대로 얘기한다면 예. 소송전까지 가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애리조나는 예측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애리조나가 4년 전에는 트럼프가 48%, 민주당의 틸러리 후보가 44%였습니다. 예. 그런데 4%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2%포인트 차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은 이미 트럼프는 그 애리조나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위와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바이든이 예.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저는 교수님 말씀에 좀 조심스럽게 동의하는 편입니다.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의 그 승리를 트럼프가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아직 최종 어느 후보가 이겼는지를 확정하지 않은 주가 5주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도 이미 뭐 여기는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라고 돼 있는 곳에서도 트럼프 진영에서 표를 다시 까보자, 개표를 해서 정말 이 개표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스콘신주인데요. 위스콘신은 선거인단이 10명이어서 만약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계속 트럼프 측에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소송을 걸겠다, 법적 검토를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emocrats know that the only way that they could win this election is to cheat in Pennsylvania. And we've seen it from day one. We've seen it from day one. We found ballots in drainage ditches. They're not letting our poll watchers watch the polls. They're not letting them inside. Guys, this is fraud. This is absolute fraud. We've seen it in Philadelphia before. They're trying to make a mockery of the election of this country. My father is up by almost 500,000 votes in this state with 86% reported and plenty of red counties left to go. Plenty of red counties left to go.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but they're trying to cheat us out of it because they know it's their only path to victory. They know it's the only path to victory. And so we came here today, we met with all our lawyers. We are going to file suit in Pennsylvania. This is among one of the most anti-democratic things I've ever seen or encountered. And it's not just here in Philadelphia. This is going on all over the country. Not a single Republican has been able to look at any one of these mail ballots. They could be from Mars, as far as we're concerned, or they could be from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Joe Biden could have voted 50 times. 3 o'clock in the morning, about 120,000 ballots appeared. Oh, here come these ballots. Well, we have no idea if they really are ballots. We have no idea if they're signed, if they're postmarked properly, if it isn't just the same person who submitted 100,000 ballots, and they all got counted. But this is beyond anything I've ever seen before. This comes when you think you have so much power and you own the media that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Well, sorry, we're going to fight for the people. We're going to vindicate their right. And the ultimate result is President Trump has won Pennsylvania. Do you think we're stupid? You think we're fools? You know something? The Democrats do think you're stupid, and they do think you're fools, and that's why you get called deplorable and chumps. 예,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는 지금 미국의 각주 선거 당국에서 이미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고 확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투표 조작이 있었다라는 게 트럼프 진영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미시간주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14만 표가량을 얻을 경우 트럼프 후보 쪽으로는 표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상식적이냐?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제 검표를 만약 소송 걸면 이제 검표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재검표를 이럴 경우 해야 된다. 각 주마다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표차가 1%포인트 이하인 경우에는 전면 또는 부분 재검표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자,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아니고요. 2,000표, 아예 그냥 절대값을 줘가지고 2,000표 이하일 경우에 전면 재검표 이렇게 돼 있고요.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승자하고 패자 사이에 표차가 이렇게 적을 경우에 자동으로 재검표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바다의 경우에는 그냥 다 득표율과 상관없이 또 재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이 적어도 선거 제도와 재검표에 관해서만큼은 다 50개의 나라가 따로따로 노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각 주마다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각 주에서 만약 기각이 된다. 이럴 경우 트럼프 후보가 또 연방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재검표 문제는 이제 어떤 규정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 정부가 재검표 요구를 안 받아들일 그 가능성은 이제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소송은 이제 2000년에 부시 고 소송과는 이제 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이죠. 이제 그때는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표가 계속 이제 줄다 보니까 이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라 하는 플로리다 주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시 측에서 이제 항의를 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 몇 개 주만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는 것은 모든 표를 평등하게 다루도록 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니 멈춰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송을 내고 있는 것은 이제 대부분 우편 투표를 이제 어느 기한까지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한 카운티에서
약 53개의 우편 투표가 좀 부정의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면 재검표를 뭐 지시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소송이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위스콘신 결과에 대해서 재검표를 요구했다라고 나왔고요.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개 주에 대해서 법적 문제 제기를 제기했다라는 게 트럼프 진영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선거 전부터 트럼프 측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이 보시기에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연방 대법관이 받아서 보수가 6, 진보가 3으로 지형이 더 바뀌었다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여기까지도 다 기획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그래서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지만 우편 투표는 사기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개표 과정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편 투표는 사기니까 중단해야 되고 중단하지 않게 된다면 연방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가 안 된 게 뭐냐면 사기인지는 확인을 하려면 제가 볼 땐 그건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이 중단을 못 시킨 내용들이에요. 중단을 못 시켰다는 얘기들은 미국 국민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표의 등가성 자체가 상당히 컸을 때에는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사기든 뭐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가 없을 때 연방 대법원이 국민적 동의가 없는 사항들을 6대3이나 숫자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연방 대법원이 진보랑 보수를 얘기하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다 종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오욕이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다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적 선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보수라는 이유로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런 어떤 선거 전술 전략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전술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웃기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편 투표 사기다라고 하면서요. 플로리다는 또 우편 투표하라고 동료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플로리다는 주지사가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여기는 우편 투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를 삼고 있는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이런 곳은 이제 민주당 주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트럼프 가족이 가서 막 그냥 펜실베니아에서 난리를 치고 이러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 것인데 우선 이거 자체가 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지나치게 당파적이고 어떤 이 주가 주지사가 민주당이면 이 주는 무조건 우편 투표가 이제 뭐 이런 사기고 이 주 지사가 공화당이면 우편 투표가 얼마든지 이제 이거는 공정하다라는 논리 같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런 좀 너무 당파적이고 좀 법률을 초월한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트럼프에게 비판의 소재가 되면서 저는 그 트럼프 진영이 정말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대로 걸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갖습니다. 네.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서 우편 투표를 3일 후까지 받는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연방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된 순간에 그 순간에 이미 긴즈버그 대법관은 사망을 했었고요. 그래서 총 8명이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4대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관이 공화당 쪽에서 제기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펜실베니아는 일단 3일 후까지 받는 안이 받아들여졌고 또 위스콘신에서도 이제 10일 후까지 우편 투표를 접수 연장을 이제 또 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 또 그때는 이제 5대3으로 이제 불허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두 차이는 이제 주의 규정을 얼마나 준수할 것이냐 하는 아주 법리적인 다툼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각 주가 처음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렇죠. 규정을 만들었었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이제 캐버너 대법관,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임명된 에이미 바레 대법관들이 2000년도 부시 고어 재판에 있어서 부시 측 변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공화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때는 변호사였고 지금은 이제 대법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쪽에서 얼마나 이제
말이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나 펜실베니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들이 너무 법적인 근거가 지금 취약하다라는 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도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진 것 같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다라고 네. 주장했는데 같은 당의 다른 의원들이 네.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라. 하태경 같은 경우가 예, 대표적이죠. 대표적으로 뭐 그렇게 네. 강하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도 미국 대선도 네.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서 지금 그 중국이 배우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당신도 이제야 알았느냐. 중국이라든가 이런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를 이제야 알았느냐. 라면서 일종의 이제 본인의 어떤 또 정치적인 효과도 좀 노리는 그러한 그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민경욱 지금 전 의원은 제가 워싱턴 특파원할 때 같이 그때는 이제 KBS 특파원을 해서 굉장히 같이 거기서 취재도 하고 이렇게 같이 좀 재밌게 지냈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이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그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그 취재 현장이었던 워싱턴에서 그래서 좀 저로서는 참 그 이제 보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 강찬호 의원이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그렇죠. 같이 KBS 특파원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취재 현장 그때도 이렇게 다니고, 선거 약간 어떻게 보면 돌출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대변인 때는 잘 몰랐었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개명한 이후에는 지금 의원은 아닌데 지금 그 사실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당무감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친박계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당에 이제 좀 무리가 있는 경우라든가 해서 지금 당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장직을 이제 뭐 박탈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소문으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그 당무감사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당내에서 그냥 여담은 나오고 있습니다. 당무감사 점수표에 막말 등이 있는데 막말 논란 등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저렇게 저런 시위를 한 것이 또 당무 그런 어떤 그 점수에 당무감사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트위터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내가 말 안 했다고 하지 마라라는 트윗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트럼프 당신에게 경고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민 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번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 결과가 언제 확정될지 여러 소송도 준비 중이고요. 몇 개 주에 키를 가지고 있는 주들의 개표가 조금씩 늦어지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충돌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as a gun. He has a f***ing gun. He pulled out a gun and the police are right behind. Come get it? Are you saying come get it from for a female? Hey! Has to stop filming. Okay. So stop filming. Okay. 네, 대선 전부터 워싱턴에서는 지지층 간의 충돌 등을 우려해서 상가의 1층을 난판 gat으로 막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충돌이 일어나고요. 일부 주에서는 주 방위군을 배치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자들을 좀 더 흥분시키고 더 충돌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번에 이제 바이든 후보의 유세 버스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차로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들이 뭐 그 사람들을 뭐 나무라거나 아니면 자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이제 개표 연장과 관련해서 개표를 연장하게 될 경우 물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 어떻게 말하면 약간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 말을 이제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누가 당선이 되건 남아있는 주들의 표를 전부 다 가져가지 않는 이상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승부가 난다고 해도 그럴 경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는 경우에 지금의 모습으로는 과거와 같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이제 불만이 많은 지지자들에게는 뭐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점을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여론으로 또 이제 뭐 소송을 하게 되면 뭐 법원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상황이 이제 뭐 계속되는 것은 뭐 사실 뭐 저희는 뭐 외국 사람이긴 하지만 미국을 위해서 뭐 전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사실 만약에 현재 추세대로 해서 바이든 후보가 270대 268로 그러니까 정말 신승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부에서 나오는 이번에 뭐 투표가 잘못됐다, 절차를 어겼다, 또는 표 조작이 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계속 뭐랄까요 앙금이 엄청 크게 남을 것 같아요. 국민 갈등이 국민 통합이 더 어렵고요. 스러운 대목은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는 휘발유는 많이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미국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라고 하는 두 축 자체가 서로를 너무나 불신하는 형태의 선거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선벨트 같은 경우야 공화당 지지 지역이다 이렇다 하지만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이었다가 월가와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너서클 정치에 대한 불만,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엄청난 그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백인 블루칼라들의 반란에 가까운 분노들이 2016년도에 집중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민주당이 이 백인 블루칼라들을 끌어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은 이번에도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거기다가 지금 깔려 있는 흑백 인종 유색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거기에 있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270대 뭐 260 몇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총기를 구매하는 상황이 결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전 그래서 어떤 이런 휘발성이라는 구조적 요인 속에서 소위 우발적 사고가 결합됐을 때 발생한 문제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공화 양당의 의미 있는 정치인들이 미국의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소위 미국민들을 진정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기행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공화당 내부에서 잘 제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기존까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 트럼프 4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쌓여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승리한 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통합이라는 가치들을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2016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지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미 휘발유는 충분히 많이 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저 바이든이 겨우 가까스로 이긴 이른바 블루월 지역입니다. 좀 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여기 지금 원래는 여론조사상으로는 거의 10% 이상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원래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개표 열고 보니까 지금 소수점 이하로 막 겨우겨우 이겼잖아요. 이 얘기는 전통적인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그 노동자 계층이 여전히 민주당이 굉장히 불신이 강하다는 거고 정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우연적인 이유 때문에 바이든이 겨우 이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바이든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런 거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너서클 정치를 좀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미국은 여전히 혼란과 분열이 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걱정 같기도 한데요. 미국은 뭐 전 세계 모든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미국이 기침하면 저희는 뭐 독감 걸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미국의 불안이 남의 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빨리 안정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앞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떤 뭐랄까요 폭력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충돌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바이든 지지자들 중에도 충분히 그런 게 있었고요. 트럼프 극우단체 한 회원이 이제 칼을 맞기도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만약에 현재 추세대로라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를 전제로 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전 부통령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좀 짚어봐야 할 것들을 좀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어떤 포인트를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특징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교 통일한 건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상원에서 예. 특히 36년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12년을 외교위원회에 있었고 외교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거물급 정상 가운데 이 바이든을 안 만나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외교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솔직하고요. 막말이나 독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93년도에 밀로보단 그 유고슬라비아 그 학살자로 불렸던 밀로셰비치 대통령을 만났는데 독대를 했어요. 이쪽은 상원 의원이고 저쪽은 그래도 이제 국가 정상인데 밀로셰비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바이든이 당신은 제가 뭐 더 이상 F로 시작된 그 네 글자 있죠? 예.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독재자 전범이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일가를 해버렸어요. 사실 외교 쪽에 많이 있다라고 지금 강찬호 위원이 외교 쪽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교적인 수사보다는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쓰는군요. 철학이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겸손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약한 냄새를 맡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겸손보다는 솔직히 훨씬 상대방의 오히려 신뢰를 가지는 무기다 해서 자기는 솔직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소련 외상을 만나 코시긴 외상을 만났는데 코시긴 외상이 우리는 유럽에 소련 탱크 많이 안 뒀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전력을 축소하니까 헛소리 작작해. 이래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너무 놀래가지고 농담 마세요라고 좀 완화해서 번역을 해줘야 했을 만큼 아예 그렇게 질러버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거를 저희는 만약에 이제 아마 우리 정부도 다시 바이든도 트럼프처럼 김정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의 경우는 저는 김정은을 만약에 만난다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 확정은 안 됐는데 현재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형국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이제 북미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바이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얘기가 잘 될까요? 뭐 얘기가 잘 되긴 어렵지만 얘기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모든 분들이 지금 북미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중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미중이 지금 세력전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적 방침들을 내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미국의 편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곤욕스러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마찬가지지만 소위 미중 세력전이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부터 외교적인 전략을 침노를 잡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공간 속에서 북미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저는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적어도 북한이 진전된 안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 때 소위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전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도 전제 조건에 대한 충족이 없이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우리 정부를 통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소위 어떤 북핵 문제 해결에 입구를 들어갈 수 있는 초입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저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북핵 회담을 빨리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외교적인 전략 자체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뭐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 이제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언론에서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이제 답은 뭐 북미 관계는 트럼프가 유리하겠지만 동맹 관계는 바이든이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강찬호 위원도 이제 설명을 했고 김종욱 교수님도 설명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이 북한 문제를 푸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선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핵을 줄이는데 네네. 동의한다면 네네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뭐 좀 북미 관계 해결에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입장은 바이든 후보가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과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때는 어떤 평가할 만한 기준인 선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만나서 어떤 김정은과의 합의를 가져오면 그것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9년 하노이 때는 어떤 안이 거론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박차고 나온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자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때 이야기 이제 북한에서는 영변 핵시설에도 폐기할 테니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했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영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 나은 안을 가지고 와야만 본인이 성과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성과를 지금 가져다 줄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성과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또다시 싱가포르와 하노이처럼 아무런 선행 협상 결과 없이 만나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크게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지금 바이든 후보가 말하는 접근법과 차이가 있지만 2019년 이후에 결과적으로 벌어진 상황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생각하는 북한이 좀 변해서 진지하게 협상을 나와야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바이든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긴 거예요. 네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런 프레스티지까지 김정은한테 안겨주면서 김정은한테 만남의 선물을 줬는데 김정은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니 당신은 정말 쓸데없는 정상회담을 해서 미국의 명예만 실추시킨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빌미를 줬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바이든은 결국은 김정은이 확실하게 좀 핵을 정말 축소하는 그런 약속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트럼프와 달리 실패하지 않고 만나겠다. 이런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선 때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가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 실질적인 게 있어야 바이든 측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이군요. 김정은은 그러면서 불량배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앞서 이제 직설화법을 얘기했는데 김정은 김 위원장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앞서 우 박사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미국 대선 내 당선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북미 관계도 중요하죠. 남북 관계 일단 북미 관계의 큰 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한미 동맹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일 관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누가 되는 게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익만 놓고 본다면 개인의 기호를 빼고요. 국익만 놓고 본다면 누가 유리합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후보가 이제 되면 훨씬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을 상대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든 후보의 정책에 100% 동조한다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게 된다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아마 훨씬 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부 이후에 당황하고 했던 점은 트럼프 정부의 관료들이 말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료와 이야기했는데 내일 보면 그 관료가 바뀌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정책을 미국과 맞춰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중국에 관한 정책을 미국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정말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는지 하는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오바마 정부의 8년의 경험 동안 한국과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쓰고자 하는 인재풀은 훨씬 트럼프 대통령 측에 비해서 우리에게 친숙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에 대한 안정적인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대하기는 훨씬 편할 겁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오바마 행정부가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전략적 인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는 무시해버린. 그러니까 아무런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라는 측면들. 그러니까 역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동안 북한의 핵 전력이 상당히 증강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이후에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들과 유사하게 가겠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오바마 시대와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진일보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만약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면 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어떤 핵 능력들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길러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는요. 좀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시작전권 지휘권 문제, 그다음에 소위 그 현무사와 같은 문제,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부가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소위 바이든 후보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길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의 길을 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전략적 방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유리할 것 같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능력을 보여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능력들이 앞으로 좀 실험대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사실 뭐 사용한 뉘앙스나 어미를 보면 바이든인데요. 저는 넥타이 자체도 그래서 민주당 걸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넥타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넥타이는 분장실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색깔을 골랐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파란색이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뭐 저는 이제 동맹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돈으로 그냥 아주 그냥 환산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미군이 마치 용병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해서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게 기존 방위비 분담금 액수의 5배를 막 부르는 거. 저는 이거에서부터 동맹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전통적인 동맹한테도 다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미국의 리더십도 훼손되고 또 그런 그 미국의 동맹 우방국들의 안보도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맹 문제 하나만 봐도 동맹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래도 어떤 관점과 그 어떤 윈윈 전략을 취하는 저는 바이든이 이제 우리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트럼프 오바마 때 이제 전략적 인내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신장이 됐다. 라고 하셨는데 뭐 맞지만은 반대로 그렇다고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 3번이나 만나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무려 적어도 10개 이상은 더 늘어났다는 게 분석이고 지금도 이 시간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어설프게 대화해봤자 전략적 인내하고 무시하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위험해요. 대화하는 척하고 뒤로는 만드니까. 그러니까 대화나 또는 뭐 무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지 단순히 대화하면 북한이 뭐 핵 개발 안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북미 관계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3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대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 이제 우 박사님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오긴 이미 나갈 만큼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전될 카드가 하노이 회담에 결렬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오히려 새롭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정책적인 상황이 실제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물론 토론회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이든 후보는 thug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 인식은 다르지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감축을 하겠다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바이든 후보도 분명 협상을 할 겁니다. 개인적인 인식이 어떻든 협상이 실제로 진전이 되면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인상이 좋더라도 협상이 진전이 안 되면 내용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인식을 갖는 게 뭐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중요할 수 있으나 실질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또 매듭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앞서 이제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앞서 우연치 않게도 미국이 민주당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로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예전 새누리당이나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었고요. 어떻게 보면 성향이 다른 쪽에서 엇박자가 계속 났었죠. 이번에 만약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미국의 민주당,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정부인데요. 하지만 이제 인맥이 오히려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그 트럼프 정부하고는 사실 색깔이 다른데 거기 이제 보수당이고 이쪽은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진보 정부인데 이 북한 문제에서 좀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좀 같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친해졌고 그 바람에 트럼프를 공격하는 민주당하고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고 지금 민주당과 바이든이 3년 반 내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그 민주당하고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도 어느 정도 연을 맺었던 한덕수 전 부총리 같은 분 이런 분들 같은 좀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 계열 인사들하고 친한 분을 이제는 좀 빨리 이제 다시 모아가지고 좀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좀 연결해달라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항상 뭐 외교에서는 인맥이 중요하니까요.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 네바다주 몇 개 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추세라면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미국은 이제 재선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에 실패하면 부시 이후에 또 처음이고 드문 경우인데 다음 재선에 바이든 후보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80대 고령이 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뭐 우려도 미국에서 실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좀 헷갈리게 말을 했었죠. 이제 뭐 단임 대통령이냐 아니면 본인이 재선을 하겠느냐. 근데 이제 단임 대통령으로 머물겠다고 하는 순간 취임하고부터 이제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령이니까 뭐 4년 동안 말은 저렇게 하지만 4년 후에는 재선에 나서지 않겠느냐, 안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위가 상당히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바이든 부통령은 집권 재선에 도전을 하건 단임으로 끝나건 본인의 집권기에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적할 수 있는 인사를 분명히 정부 안에 심어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런 자리가 국무장관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국무장관의 어떤 뭐 전문가 그룹보다는 아마 정치인 그룹에서 나올 확률이 저는 커 보입니다. 일단 뭐 사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후보 지금 뭐 당선이 된다면인데요. 그분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마 역할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이든에서 말씀드리면 바이든은 이건희 회장,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죠. 그리고 역시 또 세상을 떠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그 세상을 뜬 두 사람은 이제 벌써 어떻게 고인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4년 심지어는 8년까지 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분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계속해서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고요. 세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소식도 국내 정치권 소식은 이어지는 특집 정치부회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